심리학에서는요, 원래 나이가 들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성격이 강화된다고 해요. 이 노인기에 접어들면서는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수면 변화가 일어나고 만성 통증이 일어나거든요. 짜증 회로도 자꾸 올라가죠. 감정을 잘 못 참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화를 하거나 일 관련 회의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순간 분위기 얼어붙죠. 노후에 좋은 취미는요, 일단 몸을 움직이고 손을 많이 쓰고 새로운 거 많이 배우고 자연하고 좀 연결되고 사람을 만나는 취미,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연구해 보면 사람들이 평균 수명도 길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마음정비소 정신과 의사 일을 하고 있는 한창수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일을 하면서 마음의 문제들을 얘기 듣고 상담하고 또 공부하고 쓰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때 청소년일 때보다 성인일 때 부모와 더 많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심리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가 할 얘기도 아니고 이젠 따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같이 살아서 그래요. 이게 미국이나 서구 사회처럼 18살 되는 순간에 왜 대학 붙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막 차에다가 짐들 다 싸가지고 기숙사에다가 던져놓고 돌아오는 영화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화되고 산업화되고 굉장히 발달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알아요. 아빠들도 알고. 다 큰 새끼 새들은 그 전까지는 어깨 위에다 올려놓고 먹이도 먹이고 쓰다듬어 주지만 날개가 커지면은 지가 알아서 날아가고 다시는 안 오잖아요, 그 새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갈등의 시발입니다. 첫 번째는요, 심리적 독립은 됐는데 생활 독립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몸은 이제 성인이 됐죠. 그리고 나는 나 혼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죠. 근데 마음의 일부는 아직도 엄마 아빠한테서 분리 독립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땡깡도 부리고 싶고, 없는 돈은 아빠한테 용돈 받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원은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자녀의 마음. 더 쉽게 얘기하면 용돈은 오케이, 간섭은 노. 그 심리가 기본적으로 심리적 독립은 됐지만 생활 독립이 안 된 사람들의 기본 심리고요. 성인 입장에서는요, 나를 존중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성인이 18살, 20살, 25살 됐으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아이 때 키우는 방식으로 그냥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드라마에 나오는 말 들으셨죠? 너 내 밥 먹고 내 용돈 받으니까 이 집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한 엄마들 많아요. 엄마 아빠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그럴 생각을 할 때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성인 엄마 아빠와 성인 자녀들의 자존감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미 익숙한 양육 패턴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8살이건 48살이건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있는 동안은 똑같이 8살이에요. 그 둘의 자존감과 양육 패턴이 충돌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활 방식이 달라졌어요. 성인은 이미 자신만의 루틴이 있고 나만의 가치관이 있고 생활 리듬이 이미 완성된 상태예요. 그러면 20살 된 아들들 어때요? 잠자는 건 내 맘대로 하죠?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죠? 친구들하고 마음대로 일요일 밤에도 나가죠? 새벽에 들어오죠? 외출도 내 맘대로죠? 엄마 아빠는 너 어디 가니? 일찍 들어와라. 제 시간에 자라. 라고 얘기하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계속 자죠. 이게 가정 내의 작은 문화 충돌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엄마 아빠한테 내 생활 공간을 침범받았다고 느끼고요. 부모는 빨리 얘 밥 먹이고 집안 청소하고 나도 나가야 되는데 얘를 챙겨줘야 되는데 얘가 안 일어나고 지 맘대로 하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니까 내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침범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력구조 재조정이 덜 됐어요. 청소년 때는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 용돈 받아서 학원비 내고 용돈 받아서 라면 사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엄마 아빠 하자는 대로 했죠. 근데 성인 자녀는 나를 그냥 동등한 주체로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똑같이 성인인데 다이다이 해야지, 말은 안 놓지만. 근데 부모는 이거 내가 만든 집에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도 내 맘대로 해야지. 더 나이를 먹으면 엄마 아빠가 완전히 기운 빠지면 자녀가 다 돌보면서 자녀 하자는 대로 하겠죠.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권력구조 재조정이 덜 된 거고, 네 번째, 경제적인 의존은 유지한 상태에서 정서적으로는 독립하려고 하는 젊은 성인들의 심리적 모순. 이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선 도와주는 건 고마워요. 하지만 간섭은 싫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요, 중년과 청년기에 불안이 충돌하는 겁니다. 청년기에는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나도 지금 독립하고 싶죠. 근데 단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독립을 못하고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때문에 불안해요. 근데 부모는 부모대로 지금 내 노모도 아파. 그리고 나 직장에서도 이제 조만간 그만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그 중년의 부모도 이제 아파요. 당뇨병 있다 그러고 고혈압 있다 그러고 암보험이 있나를 막 걱정하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자녀는 아직 독립을 안 했어. 이 서로의 중년의 불안이 부딪힙니다. 중년은 거기 하나 더 있죠.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심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가치관의 충돌도 있어요. 지지하는 당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청년기의 자녀들은 독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오랜 세월 동안 만들었던 자기의 경험에 기반한 자기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면 당연히 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부딪히죠. 근데 문제는 일곱 번째, 이게 남이면 이런 가치관의 충돌들을 얘기 안 하죠. 뭐 얘기해봐야 꼰대 부린다 그러고 싸울 일밖에 없으니까. 가끔 술집 밖에 보면 술 취한 아저씨들이나 노인들이 뭐 정치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싸우는 경우 종종 보잖아요. 집에서는 이게 더 일어납니다. 남한테는 사실 안 그러잖아요. 근데 집은 남이 아니라 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심리적인 경계, 바운더리가 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따로 살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같이 사니까 더 자주 일어나는 거죠. 다 큰 성인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주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가 조언한다는 핑계로 간섭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나 너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성인은 어떻습니까? 성인은 조언을 원하지 않아요. 충고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존중해 주길 바라고 기다려 주길 바랐죠. 근데 25살 먹은 아들은 성인이 아니에요. 부모한테 애기지. 조언을 핑계로 간섭하는 거. 두 번째, 내 기준을 자녀들한테 들이매는 겁니다.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야, 너 그거 유튜버 그거 안정적인 직업 아니야. 부모의 기준을 들이밀면 내용이 아니라, 내용 자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라는 이유로 내 인생에 간섭을 하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로 싸우게 되죠. 세 번째, 자녀의 실패를 부모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0대, 30대 초반의 자녀들은요,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일이 많아요. 근데 부모들은요, 쟤 왜 저렇게 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녀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더 심해지는 거죠. 실패는 자녀 몫이지 부모의 성적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예전에 그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영범이 엄마, 너는 내 성적표고 너는 내 금싸라기고 너는 내 인생이고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계선 침범하고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고 가끔 지갑도 열어보고. 왜 내 지갑 왜 열어봐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뭐 용돈 떨어졌을까봐. 그리고 막 스마트폰 열려 있으면 막 일정표 볼라 그래. 그건 왜 봐요? 아니, 뭐 이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연애 상대도 내 연애하는 애인이 내 지갑이나 내 일정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나고 싫거든요. 물론 저는 제 처한테 완전히 열어놨어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인간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과한 관심은 자녀 부모 관계도 망가집니다. 다섯 번째는요, 경제적인 지원을 간섭할 권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엔젤 투자자 아시죠? 엔젤 투자자는요, 10개에다 투자하고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아이디어만 성공해도 잘 된다라는 마음으로 투자하고 큰 간섭은 안 하는 투자자들을 얘기한대요. 제가 정확한 건지는 다른 신사임당 채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이 정도는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투자자니까 너는 이거는 내 맘대로 해야 돼. 그 학원 안 돼. 이 학원 가야 돼. 그 학과 안 돼. 이 공부해야 돼. 그 직장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조그만한 월세방이라도 얻을 힘이 생기면 바로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성인이 된 자녀를 어린아이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아냐? 야, 너 26살, 29살 네가 뭘 알아? 심지어는요, 30 넘은 자녀들, 40 넘은 자녀들한테도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이죠. 인간관계의 독인데 부모들이 의외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 인생에 과몰입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자녀 중심으로 살았어요. 폭삭 속았수다의 영범이 엄마처럼 자녀의 인생을 자기의 성적표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20대, 30대가 된 자녀도 내가 옆에서 근접 마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는요, 부모가 알아서 잘 놀고, 알아서 잘 여행 다니고, 알아서 밥 잘 먹고, 알아서 병원 잘 다니고, 그러는 부모의 자녀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집에도 더 자주 가요. 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모는요, 내가 원할 때 말고 자녀가 원할 때 챙겨주시고요. 내가 챙겨준 거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한 엔젤 투자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같이 지낼수록 불편해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해당 가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가 있나요? 저 이런 가족들 되게 많이 봐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자고 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계 지키지 못하고 툭툭 넘어온다는 얘기죠.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독립된 성인으로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경계가 없어요. 너무 많이 쑥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사생활 존중을 안 해요. 문 두드리지 않고 들어오고요. 이런 관계는 가까울수록 상대방을 숨막히게 만들어요. 두 번째, 감정을 바로바로 던집니다. 저한테 오신 할머니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내 집인데 내 가족들한테 내 감정 그대로 표현도 못하면 그게 가족이야? 라고 얘기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하고는 안 만나려고 해요. 근데 실상은 집에 가면 화나면 바로 말하고 불편하면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조금만 짜증나면 바로 예민해지는 엄마도 있고 딸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들도 있죠. 세 번째는요,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인 지시는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내 가족도 그래요. 네 번째, 아주 작은 일도 바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호인 소리 들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좀 있어도 놔두죠. 뭐 카페 종업원이 차 놓으면서 약간 딸그락 소리 내고 놔도 괜찮은데 집에서는 젓가락 자식이 내놓을 때 약간 딸까닥하고 놔도 야야야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좋아하니?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슨 일만 하면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구나. 아, 우리 딸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딸하고도 거리가 멀어지죠.
그리고 배려를 받으려고만 하고 배려는 하지 않는 사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성질 더러운 딸들 많잖아요. 근데도 엄마 아빠는 그냥 그 딸 이쁘고 그냥 늘 마음 아파가지고 그냥 다 내줄라 그러죠. 실제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엄마 아빠들도 그렇고 아들 딸들 중에서 관심은 받고 싶고 칭찬은 받고 싶고 돈은 받고 싶은데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가족들이 좀 챙겨달라 그러면 신경도 안 쓰고 쌩까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직장 상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 퇴사 마렵지 않으세요? 집에서도 가족 마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서적 피로감이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7번째는 말투가 공격적인 분들, 그리고 잘 삐지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밖에선 안 그러는 분들이 유독 집에만 가면 전두엽이 꺼지잖아요. 피곤하니까. 집에만 가면 뭐라 그러면 뭐라고? 그 말은 또 왜 그래? 이게 주로 언제적 일어나는지 아세요? 추석 때, 설날 때, 가족들이 다 모이면 안 만났을 때는 그냥 전화로는 좋은 얘기 하던 사람들이 아유, 그때 말이야. 그 옛날에 그 삼촌 장례식장 때 아니면 할머니 장례식장 때 그때 난리 났었던 얘기를 꺼내면서 또 싸우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노래방 가서 즐겁게 얘기하고 같이 목욕 가고 이렇게 재밌었다는 가족들이 있는 반면에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말투가 공격적인 분들이 있죠. 또 만나기만 하면 삐지는 딸들이 있죠. 삐지는 아들들이 있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러면 같이 있을수록 불편하죠. 제가 언제 가나 제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와서 좋은데 가니까 더 좋네. 그게 그런 관계죠. 예전 문제를 수시로 꺼내는 사람들도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문제.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어디 학원 끊어달라 그랬는데 안 끊어줬잖아. 아빠한테만 해줬잖아. 또는 오빠한테만 해줬잖아. 라는 얘기를 수시로 꺼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내 삶은 없고 남의 삶에만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도 있고 그런 이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가족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효과적인 방법 1. 일단 멈추세요. 사람은요,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선 감정이 쑥 올라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족 안에서는 전두엽이 꺼진 상태로 집안에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감정이 나오면 그게 바로 입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가족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감정에 바로 불이 붙을 때 폭발하는 거예요. 일단 멈추라는 말씀은 5초만 멈추고 숨 한 번 쉬면 사실은 그때 화낼 일이 아니었던 거를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회사나 학교에선 그렇게 많이 참아요. 집에서는 5초만 일단 멈추세요. 집에 가면 엄마, 오빠, 딸은 그냥 나 속상한 얘기 거름망 없이 바로 얘기하려니 일단은 참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요. 상대방의 공간 인정해 주기입니다. 가족 갈등의 아주 상당수는 상대방의 공간을 마구 침범할 때예요. 들어오자마자 딸의 가방을 뒤져본 적이 있으세요? 저 그러는 아빠 본 적이 있어요. 바로 방에 들어간다고 방에 쫓아가가지고 오늘 뭐 했니? 무슨 일 있었니? 누구 만났니? 걔는 만나지 마라. 걔만 만나면 네가 좀 스트레스 받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쫓아가서 화내는 것까지도 하지 마세요. 그 방에 들어가면 거기는 그냥 개인 공간이라는 거 인정하시고요. 정답 싸움 하지 마세요.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간에 네가 말한 건 틀린 거야. 내가 말한 게 맞는 거야 라고 갑자기 안 하던 논리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 갈등의 절반은 사실 누가 맞냐를 가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밖에 가서 그 김 부장한테도 참는데 뭐 내가 내 아들, 내 아빠한테 그걸 못 참어? 그러면 1초 만에 싸움이 끝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4번째는요. 중요한 건데
가족이라고 계속 같이 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 필요합니다. 명절 때 3일 내내 같이 있어야 되면 목욕탕에라도 좀 다녀오세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무리 좋아도 피곤해집니다. 저희 집 식구들 중에 조카 중에 한 친구는 가족 대가족이 모이면 그냥 한두 명만 데리고 나가서 영화 보고 오더라고요. 아주 괜찮은 습관이에요. 물리적인 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리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해요. 산책, 카페, 영화관, 목욕탕, 이렇게 짧은 외출이 가족 간의 관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요, 가족 말고 바깥쪽에 감정 배출구를 좀 만들어 두세요. 뭐, 친구나 동료 중에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그 친구한테도 너무 쏟아넣기가 그러면 그냥 취미생활 또는 운동 아니면 저 같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이런 오프라인 상담도 있고 온라인이나 또는 또 디지털 영역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내 감정 배출구를 하나 만드세요. 요새는 대나무 숲이라는 거 옛날 게시판 이름들은 많잖아요. 대나무 숲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족은 남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금 친한 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의 원인은 하나는 아니죠. 오랫동안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고 그것 때문에 무력감 쌓이고 자기 비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몸에 신경 호르몬까지 변화가 생기면 나타나는 정서 소진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데 감정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장기간 동안에 방전돼 버리면 뭡니까? 충전도 잘 안 되는 상태, 번아웃이라고 부르잖아요. 우울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는 아니에요. 작은 스트레스들이 자꾸 반복되고 장기간 동안 지속될 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의욕이라든지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 배터리가 방전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역기능적 사고 또는 파국적 사고,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아니 이거 무슨 이것도 실패하고 나 또 윗사람한테 깨질 것 같아.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그리고 이건 다 내 책임이야. 나는 원래 잘 못하니까. 이게 사고 패턴으로 나한테 굳어 있는 거죠. 이게 우울증의 핵심이라는 게 인지치료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나를 공격하는, 나에 대한 공격이 내면화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복된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제 반복된 무기력감 때문에 그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요.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 하면 옛날 그 심리학 실험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고양이를 전기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안전한 공간이 있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옆으로 도망가겠죠. 근데 그 옆에 안전한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막 도망가서 팔짝팔짝 뛰다가 이거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예측할 수도 없이 그냥 전기 자극을 자꾸 주면 나중에 이 동물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날 잡아먹어라 그러고 그냥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해도 안 될 때 이런 상태에 빠져본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이런 무기력, 근데 금방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만성화되면 우울증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기간 지속이 돼서 생활에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애인하고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큰 시험에서 뭐 반복적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뭐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 같은 거를 크게 당하든지 그러면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뇌 안에서는 신경 호르몬이 변해요. 수면 습관도 변하죠. 이럴 때 그거를 좀 풀어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있고 그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나를 좀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덜한데 그게 없으면 아까 말한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만성화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적인 특징도 있어요. 성격적으로는 자기 스스로한테 지나치게 완벽을 요구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박주의 또는 강박증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기 자신한테 좀 하이 스탠다드를 좀 만들어 놓고 이게 그 완벽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돼, 다시. 안 돼, 다시. 나는 너무 부족해. 물론 그러다가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에브리바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에브리바디가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우울증이 쉽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자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결정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어나서 일하러 가잖아요. 내일 일어나서 학원 다시 등록하고 다시 재수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냐?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삶의 가치를 잊어버렸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주는 의미가 약해지면 이런 위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동기가 없어진다고 해요. 왜 예전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살아난 유태인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을 쭉 관찰을 해보니까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거에도 금방 무너지고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더라. 그 차이가 뭔가 했더니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야 돼. 나는 이걸 견뎌내야 돼. 라고 자기 삶에 뭔가 의미를 두고 있을 때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잘 버티더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거를 의미치료 또는 로고세라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고생을 하죠. 근데 똑같은 고생에서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번아웃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이겨내잖아요. 그 이겨내고 다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삶의 의미가 있느냐, 내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특히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분들은 일단 나 자신한테 너무 엄격해요. 뭐 하나 실수하면 저는 사실 저한테 조금 덜 엄격한 스타일이거든요. 전 플랜 A, B, C까지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하는 스타일이라 이거 안 되네? 그러면 B로 가자. 안 되네? 그럼 C로 가자.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다 보면은 A를 할 수 있는데 좀 자꾸 B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긴 하죠. 근데 너무 자신한테 엄격하면 작은 실수도 너무 자책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아니야, 이 정도도 모자라. 라고 하다 보면 자기 비난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 심리라는 게 이 공격을 안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우울증의 대표 패턴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 힘들어. 야, 작가님 나 힘들어. 그럼 못하겠어. 나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힘들어.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빠집니다. 드라마 보면 혼잣말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주인공이 혼잣말로 괜찮아, 나는 큰딸이니까.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이러는 사람들은요. 속마음은 쌓이지만 이게 감정이 어딘가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출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간 폭발해요. 그 감정은 밖으로 폭발하거나 안으로 폭발하는데 감정이 성질이 조금 외향적이고 조금 약간 더러운 사람들은 밖으로 폭발하죠. 분노 폭발, 무기력이 아닌 반대로 뭐 묻지마 폭력 이런 걸로 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 화를 막 내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책감에 빠지게 되죠.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속으로는 정말 지쳐있는 사람들이 감정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분들은 배려만 해요. 그리고 거절 못해요. 거절 못하는 사람, 거절 못하는 남자, 뭐 이런 소설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한테 상처 줄까봐, 그리고 남한테 칭찬 못 받을까봐, 하자는 거 다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참다 우울증 빠집니다. 네 번째는요, 책임감이 너무 강해.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혼자 다 하려고 해요. 이러면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과부하 걸리면 번아웃 빠집니다. 다섯 번째 특징인데요, 이분들은요, 자기 가치감이 좀 낮아요.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일을 하고서 잘했어가 아니라 이거 작가님이 잘했다고 봐줘야 되는데, 이거 내 애인이 칭찬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고 내 평가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쉽게 빠지죠. 남들 너무 챙기려 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한테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은요, 지나치게 너그럽지 못하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가혹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너그러워서 스스로한테 무책임해지진 마시고요. 우울증인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진 거를 그냥 의지가 박약해서, 의지가 낮아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 우울이라는 건 말이야,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네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돼.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죄책감만 더 키울 수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그 사람보다 가진 게 많잖아. 야, 너보다 못한 사람 투성인데 왜 우울해? 이거는요, 비교하는 건데, 비교를 하면 그 우울해하는 당사자 입장에선 그러면 내가 지금 우울한 게 틀렸다는 건가? 나약하단 얘기네. 난 역시 나약하구나. 이거는 그 사람을 스스로에게 고립을 안겨주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야, 나도 힘들어.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알아요. 다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런 말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힘들구나. 아니면 그냥 그 힘든 느낌을 공감해 주면서 옆에 있어 주기만 하는 건데, 바라는 거 아닌데 굳이 충고하겠다고 괜찮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는 말은 그 감정을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이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또 있어요. 너 요새 보니까 좀 정신 상태가 해이해. 정신 좀 차려. 그래서 우울한 거야. 우울증 핵심 증상 중에 하나가 의욕이 떨어졌는데 그 의욕이 떨어진 걸 내 맘대로 못 올린다는 게 핵심 증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태해서 그렇다라고 몰아붙이면 성격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야, 더 힘든 사람들도 많아. 그래?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구나. 할 일은 뭐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들이 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그냥 나가서 뛰어. 바람 쐬면 다 나아져. 내가 뛰어보니까 다 좋아지더라. 운동, 산책, 러닝 실제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 논문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진짜 우울한 사람은요, 중증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은 몸 일으키는 것도 어려워요. 칫솔질도 하기 힘들어. 그것도 왜 못하냐? 라는 비난으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또 이런 말 있죠. 이거 엄마나 그 친형들 또는 친누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내가 보기엔 너 멀쩡해. 우울해 보이지도 않아. 왜 우울하다고 난리야? 난리라고 안 하고 지읒 리을 그러잖아. 왜 우울하다고 지읒 리을이야? 그러잖아요. 우울증의 절반은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요. 밖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이런 말은요, 상대방을 더 숨기게 만들고 말 자체를 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 또 인지치료라는 말이 유행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그건 네 생각 패턴의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생각을 바꿔. 안 바꿔지니까 우울한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역시 바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거 하면 안 되고요. 감정 자체를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감정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무조건 감정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3번만 하세요. 감정의 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3번 정도 하면 우리의 미주신경을 자극을 해서 우리의 심장 속도와 생각의 속도를 약간 느리게 만들어요. 뇌 감정 회로를 안정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세요. 느끼는 감정이 사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감정은 이런 거죠.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놈인 것 같아. 이건 감정이죠, 내가 느끼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였냐 하면 그냥 오늘 하루 너무 빡세게 이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죠. 감정을 사실로 믿어버리면 우울증은 더 심해지거든요. 저는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우울감 비슷한 감정이 들을 때 실제가 뭐지? 그 주변 그 전후에 일어났던 일이 뭐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할 수 있는 건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그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정적 생각을 좀 덜 부정적인 말로 바꾸세요. 오늘 망했어. 이거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죠. 아유, 오늘은 조금 어려웠네. 덜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말까지 가기 좀 그러면 덜 부정적인 말로 바꾸세요. 어우, 제 개인 채널 완전히 망했어요. 다 넣어야 돼요. 아, 이게 아니라 아우, 지금은 약간 좀 어렵네. 얼마나 덜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덜 부정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행동을 하나 해요. 잘 안 될 때, 나쁜 생각이 들 때 물 한 잔 마셔요. 차 한 잔 만들어서, 녹차 한 잔 만들어서 먹고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5분 산책, 이건 미니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작은 행동이 뇌의 보상 회로를 깨운다고 해요. 그러면 감정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전에 다시 아래로 좀 내려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고 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감정을 말로 좀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 지금 좀 무겁네? 아, 지금 오늘 좀 피곤하네? 아, 오늘은 조금 일이 좀 속도가 느리네? 저는 그 말을 일기장에 적어요. 일기장이라 그래서 거창한 게 아니라 짜증, 뭐 때문에, 화, 분노, 뭐 때문에 한 3줄 씁니다. 그런 날, 그런 일이 생긴 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감정의 이름표를 매기면 뇌에 과열됐던 게 열이 조금 내려가요. 분석하려고 그러지 않으셔도 이름만 붙이시기만 해도 됩니다.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불안장애, 불안증은요, 몸이 과격해지고 생각은 최악으로 빠지고 행동은 점점 회피적으로 변하는 게 온몸에 퍼져서 긴장에 빠지게 만드는 상태를 불안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가 신체적 불안이에요. 보통 불안하면 불안해, 마음의 불안을 얘기하는데 가장 흔한 게 몸의 불안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땀이 뻘뻘 나죠. 심한 경우는 손도 떨려요. 더 심해지면 어지럽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목소리도 떨려요. 숨이 턱턱 막히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죠. 더 심해지면 막 속도 막 울렁거리고 배도 아프고 여성의 경우는 생리통 같은 게 너무 심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긴장이 풀어지지가 않죠. 원시인들이 곰 사냥하고 나서 모닥불 앞에서 긴장 다 풀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내일 또 사냥을 하는데 현대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루 종일 긴장을 하다 보니까 불안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안장애에 빠지면 긴장이 하루 종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긴장이 되니까 몸이 아픈 거죠. 두 번째는 생각이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많아져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더 진행되면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죠. 물론 스토아 철학자들, 명상하는 그 명상록 쓰신 아우렐리우스 철학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세네카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최악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불안증에 빠진 상태에서 늘 최악만 생각하면 그 인생이 편할 리가 없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투성이가 됩니다. 특히 범불안장애가 그런 대표적인 생각의 불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제가 신체 불안, 생각 불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감정 불안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불안 초조, 이유 없이 불안 안절부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가끔 도서관에서 그냥 연필 하나 떨어졌는데 아니면 컵 하나 떨어졌는데 막 소리 꽥 지르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상황의 크기는 요만한데 감정은 이만한 경우, 이게 감정적으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 일 없어도 늘 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소뚜껑만 봐도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무서운 장소, 불안한 장소에 안 가려고 해요. 회피하죠. 그리고 자꾸 확인을 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낯선 곳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누가 발표하라 그러면은 그날 출근 안 해요. 그리고 실수할까 봐 같은 걸 반복적으로 확인하죠. 내일 발표할 자료가 있으면 10번, 20번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봅니다. 왜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집에 문 잠그고 나왔나 가스불은 제대로 껐나 걱정한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행동이 불안을 이제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이게 더 심해지면 중요한 일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 잘 못할까 봐 불안하니까 안 해요. 정말 심해지면 신체적인 불안과 이런 행동 불안, 감정 불안, 생각 불안이 다 짬뽕돼서 정말 급성기의 불안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황발작이에요. 공황발작이라는 게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너무 많이 뛰고 심장 마비가 올 것 같아서 심장 마비가 온 줄 알고 응급실에 갔는데 그래서 심혈관 내과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심장병은 아닙니다. 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라고 그래서 마음정비소 정신건강과에 보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뇌가 응급 상황으로 오해한 거죠. 근데 몸은 폭발적으로 반응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절대 안 가죠. 엘리베이터 못 타고 비행기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게 되는 게 불안증, 공황장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안장애의 대표 증상, 신체 불안, 생각의 불안, 감정의 불안, 행동의 불안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장애의 종류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불안장애가 혹시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불안장애 종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범불안장애예요. 만성적으로 걱정만 하는 불안증. 이유 없이 늘 불안해요. 나는 걱정돼. 에브리바디가 걱정이야. 에브리싱이 걱정이야. 계속 위기야. 이게 범불안장애고요. 공황장애. 우리가 아는 공황장애죠. 심장마비 올 것 같은 증상. 그래서 막 그 장소를 막 피하게 되는 증상. 이게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가 있어요. 우리 소셜포비아라고 알고 있죠. 사람 앞에서만 서면 또는 발표하려고만 하면 얼굴 빨개지고 땀 뻘뻘 나면서 못하는 게 사회불안장애고요. 특정 공포증이 있습니다. 뱀 무섭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 무섭죠. 그 다음에 뾰족한 것만 보면 무서워하고 바퀴벌레만 보면 무서워하고
특정한 어떤 거 하나를 또 피만 보면서 기절해버리고 이러는 것들을 특정공포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건강불안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질병불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몸에 조그만 증상도 나 이거 암 걸린 거 아니야? 나 이거 뇌졸중인 것 같아. 그래서 병원을 수십 군데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불안장애고요. 강박장애. 강박장애는 그런 회피 증상 때문에 자꾸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그냥 그 생각만 계속하고 그걸 또 회피하려고 자꾸 생각과 행동을 강박적으로 하는 것들을 강박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장애. 이건 주로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가족이나 엄마랑 헤어지는 거를 못 참는 것도 불안장애의 일종이다랍니다. 이제 조금 따로 떨어져 나왔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불안장애의 일종이다라는 거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안장애의 종류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황장애는 갑자기 터지는 급성 불안이고요. 범불안장애, 그냥 불안장애를 그냥 범불안장애라고 통칭해서 말씀드리면 불안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순간적인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불안장애는 일상적으로 늘 긴장하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급성 불안이 폭발한 상태예요. 전조 증상이 별로 없고요. 갑자기 심장병 걸린 것처럼 숨만 쉬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죽을 것 같은 증상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일이 또 벌어질까 봐 예기불안, 예언자 할 때 예자예요. 또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운전도 못하고 터널도 못 들어가고 비행기도 못 타죠. 불안장애는 그중에서도 특히 범불안장애는 그냥 만성적으로 늘 지속되는 거예요. 걱정이 멈추지 않죠. 특별한 일이 없어도 불안해요. 그리고 공황장애는 신체 증상이 특징적이에요. 심장 증상, 가슴이 벌렁벌렁, 숨이 멎을 것 같은 거, 그리고 어지럽고 막 두통도 생기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불안인데 그 불안을 마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이 느끼는 겁니다. 반면에 불안장애는 생각이 과다해지는 거죠. 감정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생각조차 불안해지면서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초조감과 긴장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특징이고요. 공황장애는 순간적인 위기 모드이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신경생리학적으로 변화가 조금 더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초반에 많이 하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과 감정의 불안장애는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많지만 심리 상담을 더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이 먼저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 심리 상담이나 정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사람마다 정비사마다 왜 자기가 주로 강조하는 그 치료법들이 조금 다르겠죠. 불안 극복의 핵심은요, 5가지입니다. 숨 다스리기, 몸 다스리기, 생각, 행동, 표현. 이 5가지를 다스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 숨 천천히 쉬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정신과 의사 되기 전에도 시험 공부하거나 또는 엄마 아빠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좀 집안이 좀 긴장 상태에 빠지고 그럴 때 제가 쓰던 방식이 호흡법이었어요. 444. 그 당시에 사회에서 무슨 명상이나 이런 게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나 봐요. 저 어릴 적에. 그래서 그랬는지 4번 내쉬는 동안에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에 멈추고 내쉬는 동안에 내쉬는 거. 이게 444 호흡법이죠. 근데 이제 좀 알고 봤더니 이게 긴장 이완법이나 실제 명상법에서 많이 쓰는 법이더라고요. 그리고 478 호흡도 많이 합니다. 내쉬는 동안에 들이마시고 7 쉬는 동안에 잠깐 멈췄다가 8을 쉬면서 천천히 내쉬는 거. 이건 호흡을 안정시켜요. 호흡만 안정시키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주신경을 안정시키면서 미주신경이 안정되면 타고 올라가서 불안을 일으키는 뇌의 구조물, 대표적인 게 편도체라는 데가 이 안에 있는데 거기를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놀랍게도 혹시 뭐 교회나 성당이나 종교를 가지신 분이라면 기도하면서 이 숨을 쉬는 거는 아주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2번째가 몸의 긴장 풀기입니다. 어깨 힘 빼고 어깨의 힘을 한번 툭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턱의 긴장을 좀 풀고 보통 어깨를 내려놓으라 그러죠. 그리고
손가락을 좀 가볍게 흔드는 것도 좋습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흔드는 것도 몸의 긴장 풀기에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가 생각의 긴장을 풀어야죠. 생각의 위험 단계를 낮추세요. 이거는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좀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좀 불안해지려고 하네. 어떤 제 동료 중에 의사인데 불안의 레벨 자체가 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책상에다 그걸 써놨더라고요. 지금은 그저 마음이 급할 뿐이라고 써놨어요.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긍정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덜 부정적이다라고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불안한 경우라면 우리 발표할 때마다 불안하다 그래서 발표 자체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발표를 원래 사람이라는 게 일을 알고 8개만 알아도 11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는 12개 하는데도 실제 발표는 3개밖에 못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누가 더 월급 더 많이 받겠어요. 발표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불안의 원인에다가 조금씩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감작을 시키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에요. 회피하면 불안은 언젠간 켜져요. 뭐 그런다고 아예 학교 안 갈 거예요? 회사 안 갈 거예요? 혼자서 그냥 프리랜서 할 거예요? 평생? 물론 그럴 수 있으면 그런 복받은 인생을 사세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엘리베이터 1층만 걸어 올라가 보기. 나 혼자서 내 강아지 앞에 앉혀놓고 발표해 보기. 이런 걸로 작은 성공을 경험하다 보면 그 불안이 줄어들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불안을 위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거지만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감정의 라벨을 붙이세요. 지금 불안, 심장이 빨리 뛴다. 지금 죽겠다가 아니라 심장이 빨리 뛴다. 나는 불안하구나. 아, 나는 좀 우울하구나. 나는 좀 짜증났구나. 그냥 마음이 좀 거시기하네. 그게 아니고 이 감정 뭐지? 왜 마음이 불편할 때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거시기하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찝찝하다 그러고 그럴 텐데 그 감정은 우울한 걸 수도 있고 화난 걸 수도 있고 슬픈 걸 수도 있거든요. 그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넘어가세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름만 붙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써고 넘어가는 것도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젠틀하고 차분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고집불통이 되거나 화를 못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격 탓인가요? 아니면 뇌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건가요? 저도 이제 노화를 겪기 시작을 해서 아주 노인이 된 건 아니라서, 이제 법정 노인도 아니고.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요, 원래 나이가 들면서 심리적인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성격이 강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은 더 고집이 세지고, 좀 화를 더 잘 내는 사람은 화를 더 잘 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나이 들수록 고집이나 짜증 또는 감정 폭발 이게 늘어나는 게 성격 탓도 있겠지만 아마도 자연스럽게 감정 조절하는 뇌회로가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전두엽을 필두로 해서 그 회로가 조금 더 약해지고, 이게 말을 탈 때 보면 말을 다스리는 고삐, 그 고삐의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인데 이게 약해지니까 그 밑에서 올라오는 감정 컨트롤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불안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감정이 더 올라오는 것도 있고, 실제로 불안을 만드는 회로는 더 예민해지는, 이게 뇌의 변화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첫 번째가 노화는 뇌 제어 시스템이 변하는 거니까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해서 감정이 폭발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제감이 떨어지잖아요. 전 노년기 때는 그냥 워낙에, 성인 때는 내 맘대로 했어요. 성인기 초기에는 부모랑 좀 다투거나 아니면 부모랑 이제 투쟁해서 나의 삶을 찾느라고 잠깐 고생했지만 결국은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는 내가 할 일 내가 정해서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내 맘대로 못해요. 직장에서도 이제 내가 분명히 얘 면접해서 뽑은 애인데 얘가 이제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해. 심지어는 얘가 내 위야 이제.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죠. 집에서도 내 자식이 이제 나보다 등치가 커요. 돈도 더 많어. 말도 더 잘해. 그리고 나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게 줄어들면 사람이라는 게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제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하죠. 왜 퇴직한 아버지들이 부사장, 부장 하다가 퇴직하면 우리 김 부장님이 집에 가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하려고 집에서 하다 못해 설거지 잘했나 안 했나 검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활 습관상 내가 정해놓은 규칙, 나의 일상,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고집이 세지는 게 아니라 그냥 노년기에 불안 증상이 심해졌는데 그게 고집처럼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노인기에 더 접어들면서는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수면 변화가 일어나고 만성 통증이 일어나거든요.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러면은 짜증 회로도 자꾸 올라가죠. 감정을 잘 못 참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자님 말씀에 7순이 넘어가면 50대 지천명이라며요. 그리고 7순이 되면 2순이라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편하고, 인생은 원래 아픈 거지. 인생은 원래 잘 안 되는 거야. 그래, 젊은이들 잘하세요.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나이 든다고 다 성숙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감정 인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고요. 사회적인 관계가 떨어지는 것도 주로 주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대화 상대도 많고요. 관심사도 많고 밖에 살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좀 유연했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이 사람 못 만나면 이 사람 만나면 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부인이 바쁘다고 나가버리면 나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내 자식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리고 사고가 단순해지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만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이 세지고 경직성이라는 게 강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노년기에 고집불통이 되는 것에 대한 뇌과학 그리고 심리학 통합적인 결론 20%는 성격 때문에 그렇고요. 한 80% 정도는 뇌의 변화와 몸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로서 보시기에 나이 든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말버릇 1위는 무엇인가요? 그건 나를 시켜. 그건 내가 잘 알아. 젊을 때는 젊은 신입사원들이나 젊은 직원들이 있을 때 또는 학생 때는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손들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 그러면 잘했다고 반장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작가님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나친 나서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화를 하거나 일 관련 회의를 하는데 야 이건 내가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 순간 분위기 얼어붙죠. 가뿐싸해지는 거예요. 대화와 또는 배움의 시간을 한순간에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잘한다는 얘기는 니들은 모를 거야. 니들이 얘기하는 건 틀렸어 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듣고 있는 젊은 직원들,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또 나 무시했구나. 자존감이 깎이죠. 그리고 그래, 당신이 하세요. 젊은 사람들의 자기 효능감을 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가 내가 잘 알아. 그래버리면 나는 해봤다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해본 거니까 잘한다는 건데 경험을 무기로 휘두르면 할 말이 없어요. 지가 해봤다는데. 근데 사실은 직장이나 집에서는 그렇게 그러면 잘 알면 자기가 다 하든가. 근데 자기가 다 안다는 얘기는 내가 지적질 할 테니까 네가 하는 거 나한테 지적 들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요. 그 경험을 그냥 자산으로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할 일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면 인터넷 찾아요. 유튜브 찾아요. 어른한테 안 물어봅니다. 요새 실제로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건 내가 잘 알아 그래 버리면 저분한테는
좀 더 저 인간한테는 얘기해봐야 자기 맘대로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말 안 할 거예요. 고집쟁이구나, 그냥 뭔가 불안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할 겁니다. 대신하면 좋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그 문제, 의논들 하게 놔두고, 의논들 서로 얘기하게 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죠. 힘들어요. 물 마시세요. 커피 마시세요. 2잔 마시세요. 그냥 의견을 요청하면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 그런 일이 있었을 적에 나 때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경험을 물어보면 뭐 경험이 있기는 한데 그냥 당신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까요라고 했죠. 반말도 하면 안 돼, 사실은 이럴 때.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얘기하고 나의 경험을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지혜로 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먼저 나서서 그건 내가 잘 알아. 잠깐 플리즈. 스탑 플리즈. That's my experience. 그러면 그거는 아주 그냥 정확한 꼰대의 느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힘든 일 생겼을 때 나이 들고 그냥 눈도 잘 안 보이는 인디안 옛날 오래된 노인한테 가서 인생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한마디 던지잖아요. 어쩌면 선배의 역할 또는 그냥 어른의 역할은 그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냐고요? 젊은 동료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면 충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묘하게 주변의 사람이 꼬이고 존경받는 어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있어요. 만날 때마다 밥값 내는 어른.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짜 어른은요, 지식 자랑하지 않고, 자식 자랑하지 않고, 돈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 자랑하지 않고, 정작 본인 삶은 아랫사람 안 시키고 자기가 다 알아서 잘 살아가는 사람. 이 존경받는 어른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표정이 편안해요.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2번째는요, 충고 안 해요. 잘 들어주세요. 그냥 듣고 이해하고 그래, 그렇게 하세요. 심지어는 점심 시킬 때도 그 집은 비싸기만 하고 요새 점점 짜장면이 맛이 없더라가 아니라 그래, 나도 그거 먹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어른이에요. 3번째, 남을 평가 안 해요. 그 인간들 참, 아래층 그 사람들 말이야. 요즘 애들 참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남을 평가하지 않는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젊은 사람들이 비난받을 생각, 걱정하지 않고 다가갈 수가 있어요. 4번째 특징은 남의 인생에 몰입하지 않고요. 자기 인생 잘 살아요. 운동 알아서 하시고 본인의 취미생활 알아서 잘 합니다. 그 다음 특징은요. 존경받는 어른들은 유머러스해요. 그리고 여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흥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경험 없는 직원이 실수는 했지만 내일은 잘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것도 경험인데 그런 경험은 없었나 봐요. 유머와 여유를 가진 어른이 존경받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경험 많다고 다 맞아?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나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어른들이 존경받고요. 내 경험은 그게 다 맞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저스트 스토리. 내가 이걸 해보니까 그건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무릇 작가라면 말이야. 무릇 의사는 말이야. 그게 아니야. 어떻게 인생을 다 살아봤어. 나는 내가 정신과 의사를 그냥 여기 요 대학에서 몇 년 해보니까 요렇더라.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그냥 스토리텔링 정도지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것도 특징인데 존경받는 어른은요. 신경질 안 내요. 잊지 마세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생활은 무엇인가요?
제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노후에 좋은 취미는요. 일단 몸을 움직이고 손을 많이 쓰고 새로운 거 많이 배우고 자연하고 좀 연결되고 사람을 이어주는 취미,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취미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몸 움직이는 게 가장 좋죠. 걷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영, 뭐 가벼운 골프, 뭐 요가, 필라테스 다 좋습니다. 이게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에 다 좋다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손 쓰는 취미가 좋아요. 손을 자꾸 움직이면 아까 불안 증상의 감소에도 손을 움직이고 털어주는 건 효과가 있거든요. 뜨개질, 목공예, 그림 그리기, 뭐 그다음에 도예, 퍼즐 이런 거 뇌의 불안을 낮춰주고요. 집중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걱정을 멈추게 만드는 명상 효과도 있어요. 세 번째, 배우는 취미가 좋아요. 치매 예방에 아주 좋죠. 뇌의 유연성을 올려줘서 악기를 배운다든지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또는 뭐 사진을 배운다든지 또는 역사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한다든지 인물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만 얘기를 했나요? 이런 것들을 배우면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뇌에 새로운 연결성이 생겨요. 뇌세포들끼리 연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새로 생기는 세포는 나이가 들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들끼리 있는 것들끼리 연결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일어나거든요. 새로운 걸 배울 때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 취미를 자연하고 연결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어디에? 정서 안정되는 데 좋대요. 그래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화초 키우기. 우리 엄마들 중에 보면 집에 있는 화초들이랑 얘기하는 엄마들 많이 있으세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흙과 녹색, 햇빛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대표적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대요. 사람에 따라서는 사람 안 만나고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연결성이라는 게 뇌의 연결성을 강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혼자 내지는 한둘만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뭐 합창단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연구해 보면 관계가 풍부한 사람들이 평균 수명도 길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취미 활동을 할 때는 이왕이면 너무 승부욕을 해야 되는 거, 뭐 성취욕을 너무 일으켜야 되는 거, 그리고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 그 사이에 스펙 쌓아서 뭐 하시게? 그런 거 아닌 행동을 하는 게 노후 취미에는 더 좋다.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해보는 거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죠. 어떤 분들은요, 잘해야 된다는 마음에 악기도 비싼 거 사고, 골프채도 비싼 거 사고, 또 막 그걸 막 배우러 다녀. 그리고 막 수강권까지 해서 막 돈도 많이 썼다가 욕심껏 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막 한 달 하고 그만두고 석 달 하고 그만두고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 조울증도 아니면서. 이런 욕심 내려놓으시고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